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잘 그럼 계셨나요? 제가 목이 좀 쉬었죠. 아유, 아주 전국, 헐스케하는. 전국을 막 다닌다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네,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첫 이슈로 최근 북한 미사일, 연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국방부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왜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해서 순항미사일 한 번, 탄도미사일 5번을 발사했거든요. 네네. 원래 들어와서 6번 발사를 했는데, 네. 북한은 자기 존재감을 좀 나타내야 되겠다. 이번 대통령 선거 또 신년에 들어와서 전조가 이제 SLBM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사를 할 준비를 하고 네. 그런 전조를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더 이상 협약 깨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더 강공을 하기 위한 전야제 정도로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 6번째인데요. 저기 미사일 발사도 그렇지만은 지금 한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 대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종편에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단독으로 그냥 그 콜비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한테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원바이원으로. 자, 그러면 선제 공격이란 것은 어느 나라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나를 치려고 권투 선수 같은 권투 펀치가 오른쪽으로 올 것이냐 왼쪽으로 올 것이냐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것을 공격해가지고 자기가 안 맞는 것이 방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나온 자는 안보에 대해서도 0.001도 모르고 선제 공격이 뭔지, 선제 공격으로 해서 국민이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인데, 안보에 대해서는 진짜 0.001도 모르는 인간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게 너무나 한심스럽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이제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거는 저기가 미사일 발사를 공격용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 이런 징후가 보이면 당연히 선제 타격해야지. 그거는 그냥 앉아서 맞을 수는 없잖아요. 또 지금 마하 10 정도 자기들 발표로 그 정도 같으면은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럼 선제 타격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설명을 윤석열이 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선제 타격하지 않으면은 서울이나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상자가 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징후가 있어, 공격용 징후가 있으면은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사상자가 날 경우에는 영토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럼 뭐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설명하지 않고 뭐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발이 생긴 건데 민주당은 의도적인 반발을 한 거예요. 의도적인 반발. 그렇죠. 민주당이는 이게 미국에서 말하는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 지금까지 돈으로 평화쇼를 하고 돈으로 산 평화쇼가 얼마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돈 딱 떨어지니까 무차별하게 지금 그동안에 자기들이 준비했던 것을 문재인 정권의 그 거짓 평화쇼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그것이 다 그냥 쇼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북한은 뭐 문재인을 상대로 안 하겠다, 미국을 상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고 문재인이 아무리 평화쇼를 통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했지만은 이번에 여러 가지 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독자적으로 핵 보유국 위치를 확보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들이 강공으로 나오는 것은 미국의 봉쇄를 막고 핵 보유국 위치를 가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지금 미중 간의 이 델리게이트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북한으로 봐서는 이용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중국하고 저런 상태에서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 또 공격하지 못한다는 그런 걸 간파하고 강공으로 나오고 있다, 이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입은 옷이 우리 선거 때 입을 그 유니폼입니다. 색깔이 아주 좋네요. That's my favorite color. 제가 좋아하는 그 컬러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미국은 지금 아주 그냥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아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마 이제 겁만 주고 물러날 것 같은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 발끈하면 반드시 저쪽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지금 김정은이도 지금 미국 무서운 줄 알고 까불지만은 잘못하면 얻어맞아요. 예, 김정은이. 자, 그래서 오늘 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이 타이완에 침공하는 그 사태라든지, 북한이 지금 또 나쁜 놈 3마리가 지금 막 그냥 교란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람스필드 국방장관이 윈윈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지전이 다른 곳에서 일방적으로 다발적으로 터진다 해도 미국은 그 윈윈 전략에 의해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게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는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느 곳에서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자, 러시아 쪽에 북한이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도발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네. 국지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렇게 던져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피해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래 보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 대통령 선거 국내적으로 좀 혼란한 데다가 또 미중 간의 관계가 험악하고, 그러니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만약에 침공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동시다발적 여러 가지 국지전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제일 첫 번째가 한반도 아니냐. 그래서 한반도가 잘못하면은 그런 상황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multiple aggressions라고 그러는데, 이 다발적인 그 침공이 닥쳐왔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동맹국은 어떻게 나설 것이냐 하고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아주 강력한 지금 군사훈련을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한국은 오히려 군사훈련을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아무튼 뭐 그 정권 자체가 사실 그리고 반미 정권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가서 문재인 정권 자체가 반미 정권이다, 이 인식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5년 동안 그 반미 정책을 쓰고 한미 군사훈련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결국은 이제 나가게 되는데, 다음 정권이 소위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오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한미동맹도 강하지만은요, 안보 이슈라는 것이 아주 다방면입니다. 기술, 과학, 경제, 이거 다 안보예요. 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국방력 힘이 강한 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쥐뿔도 국방력도 안 해놓고 평화를 돈 주고 산다고요? 그 잠시 땜방질은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김정은 봐봐요. 거의 5년 동안 다 준비해가 지금부터 계속 그냥 날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은 안보를 강력히 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제 그 얘기하죠.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네. 안보 국방 부분은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또 네. 한일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확고한 우리의 안보 위치를 확보하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문재인이 박아놓은 붉은 적폐, 네. 악행, 악습 이런 걸 다 이제 뽑아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이재명이 되나 윤석열이 되나 뭐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고착화, 소위 사회주의자들의 이런 행위들을 고착화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고민이 많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한미동맹, 그리고 잊혀진 영웅들, 그래가지고 6.25 전쟁의 시사회도 하고, 이제 종전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오고,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이제 오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줌으로다가 붙여주면서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 아주 대단히 종전선언이 웬 말이냐, 지금 이 판국에 성토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마치 스미스 의원 정책보좌관, 이제 특별 정책보좌관이 오셔서 제가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 국회에서도 나눴고, 우리 조은진 대표님 잘 있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만나고 싶다라고 전해달라. 스미스 의원한테 안부 전해주시고요. 네. 제가 지난번 그제 인천 방문했을 때 네, 그때 보자 그랬는데.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고 또 어제는 강원도를 방문했는데 강원도에 춘천 대첩이라고 6.25 때 북한군이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북한 괴뢰군들이 수원지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을 방어를 해줬다고요. 네. 그래서 부산까지 뚫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죠. 가서 여러 가지 느낌이 많은 게, 야, 이제 미국이나 유엔은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한국 정부는 배은망덕, 배은망덕. 그러면 누가 앞으로 한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이 났다 했을 때 지원을 해줄 거냐? 지금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좌파 정권이 빨리 물러나는 것이 맞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 미국 가기가 좀 힘들어졌지만은 조만간에 빨리 미국을 한번 가서 스미스 의원이나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여러 가지 정계 재계 사람들 좀 만나봤으면 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1번, 2번만이 토론에 나올 게 아니라 전부 다 대통령 출마자들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왜 1번, 2번만 놓고 뽑아야 됩니까? 지금 제3의 당들도 얼마나 많는데 이게 아주 미즈러블한 한국의 시스템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 1번, 2번은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사실은 정당의 당원수로 보면은 선관위 등록 당원수로 보면 제3정당이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제3정당을 이렇게 소외시키고 토론회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언론 공화국,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들 자체적으로 정부 자체가 이제 1, 2번 고착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죠. 예. 대한민국에서는 마크롱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론 자체를 실어주지 않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대권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통합은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뭐 어떻게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막판에 뒤집어져서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윤석열이 이제 또 조금 올라가니까 오만해지고 단일화 구도에 대해서 조금 한 발 또 뒤로 물러서는 입장인데 저러다가 진짜 정권 교체 힘듭니다.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하라고 원성이 난리인데 윤석열 가지고 저는 또 정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여야 연정을 통해서 야합을 통해서 민주통합정부 민주당하고 야합하겠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하겠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자유파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볼 때 만일에 윤석열이가 당선이 된다 해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계속 와이프에 대한 법정적인 출두해라 뭘 해라 이런 데서 있고 또 이제 촛불 전국도 일어날 것이고 이래서 제3당을 키워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기득권이죠. 아무튼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도 안 되고
정당 민주화도 안 되고 또한 뭐 깨끗한 정치 뭐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진 거죠. 양당의 기대는 저도 그 당에 있어봤지만 그 당이 고착화되면은 개혁이나 혁신 뭐 변화 이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이랑 당은 절대 흡수하면 안 돼요. 우리 공화당은 지키면서 그다음에 이제 후보 연대를 하겠죠. 연대. 예, 연대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국민들이 선거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사실은 후보 없는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은 좌파들이 절대로 정권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파들을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문재인 정권의 이 탄압 또 무능, 무책임 네. 질렸잖아요. 그럼 네. 그것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붉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필요하면은 좋은 진 찍으면 됩니다. 좋은 진 찍으면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좌파들이 거대 여당으로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벌였던 여러 가지 악법이라는 것이 자유민주 체제에 맞지 않으면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뭐 문재인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문재인이 지금 뭐 원전 폐기 문제라든지 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그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도입했다든지 혹은 뭐 언론 재갈법 같은 그런 악법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정권 교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권 교대지 교대. 그렇죠. 그러면 저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아무튼 네 가지 조건을 걸어놨어요. 첫 번째는 정권 교체를 하면은 아무튼 붉은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그걸 확실하게 국민한테 해라. 예.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이런 만드는 기회는 안 된다.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조문에 넣는다는 것은 망언이다. 철회해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족들 달지 말고 진정한 사과해라. 이 네 가지 조건을 걸어놨죠. 그것이 일반적인 보수 우파 국민들의 요구사항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주 쉬운 얘기인데 뭐 계속 저 윤석열 쪽에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꾸 저한테 뭐 전화하고 이래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맞죠.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태어나는 게 늦어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은 바로 또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거는 맞고요. 그래서 저들이 급하게 사면을 하신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에 대해서는 뭐 그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인데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다가 네. 저들이 만약에 정권 교체를 했다고 봅시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고착화 시키고 법적으로도 뭐 그냥 탄핵의 강을 건너버리면은 다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섣불리 하면은 다음에 그렇죠. 저들이 국민적 행위를 할 때 그때 누가 저항하느냐. 저항할 수 있는 저항 세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섣불리 예를 들어서 잘못하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총선 때 같이 그냥 이용만 한다. 저들은 뭐 이용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게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silent. 오케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될 이유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문정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오래 있을 때는 이거를 손해배상을 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명예회복을 반드시 찾아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베네핏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복권을 해야 되죠. 첫째는 재심을 통해서 이 재판 자체가 잘못된 불공정한 또 법의 질서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심을 통해서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심판을 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또 국정농단을 한 게 없잖아요. 이제는 그 진실을 밝혀야죠. 태블릿 그렇죠. 가짜. 예. 그다음에 국정농단 붙였던 그 자체 전부 다가 허위로 밝혀졌으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그 복권, 그렇죠. 또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뭐 이런 부분들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되면 더 문제지만 만약 정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이혼집정부제나 내각제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건너라 그랬고 왜 윤석열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탄핵파들이에요. 내각제 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번 총선 대선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Right. 박근혜 대통령이 진작에 릴리즈가 그러니까 사면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안 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국민의힘의 입에 좌우지해가지고 그러면은 사면하라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옥서에 더 있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면 법치주의에서 죄도 없는 사람이 저쪽 당에서 내놓지 말한다고 안 내놓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들이 내놓기 싫어서 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근데 이제 병이 심각한 상황에 가니까 이제 사면을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국민의힘이 반인륜적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하지 말라고 했다. 그 당시 지도부라는 게 황교안이하고 나경원 뭐 그다음 최고위원들이 있겠죠. 근데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 그거는 폐악질이죠. 그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래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 사면하기 싫어서 안 내놓은 거고 두 번째는 또 사면을 반대했는 국민의힘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뿐만 아니고 인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뭐 만약에 그 사람이 밝혀지면은 한국에 살기 안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싱크탱크 여러 CEO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참 축하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에 회복이 되면은 미국을 와서 순회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을 좀 하기도 원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시면은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는 의문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도 미국의 백악관 출입기자들한테 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체제를 전복한 쿠데타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쿠데타 세력들이 반미 세력들이고 공산사회주의 소위 자생적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거기다가 자기 권력만을 향수하겠다는 배신자들에 의해서 됐는데 진실이라는 것은 아무튼 밝혀집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 견뎌주셨잖아요. 잘 견뎌주셨다는 데서 감사를 하고 빨리 쾌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월 2일 날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나이로 71세 만으로 70세 되는 생신인데 우리가 그 설날 연휴거든요.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집회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 지난번에 그 우리 조은진 대표님 그 저기 공식 그 우리 공화당 광고를 제가 다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보는 우리 CEO들 또는 그 편집국장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조은진 대표님이 참 공을 세웠대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사면을 하기는. 이렇게
국제사회를 놓고 언론화시키고 말을 막 퍼뜨리고 전하고 떠들고 이렇게 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게 빨리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 공은 우리 공화당 또 조은진 대표님한테. 미국에 많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린 것은 우리 제니박 기자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했지만 우리 대표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 꼭 승리하십시오. 필히 승리하셔야 되고요. 한국과 한미 추운데 동맹. 다녀서 얼굴이 좀 이렇게 동상 비슷하게 걸렸어요. 아하, 추워서 그렇겠네요. 요즘에 날씨가 싸늘고 여기도 27도예요. 그런데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손을 막 나도 그냥 요즘에 나갈 때 그냥 콧구멍까지 눈만 빼끔 해놓고는 나가고 있거든요. 한 10도 되는가 보죠, 그죠? 예. 하여튼 간에 참 잘 지켜주시고요. 열심히 또 우리 합시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we need great Korea back. 위대한 한국이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예.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미국 사람한테 그래 전해주세요. 원래는 검은 호랑이. 검은 호랑이는 재앙을 몰아낸다 하니까 스미스 의원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띠를 보는데 검은 호랑이 재앙을 물리치는 거니까 코로나 재앙이 반드시 물러갈 거라. 건강하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또 떡을 또 가지고 추석에 갑니다. 여기 설날에 예, 떡을 가지고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항상 명절날 때면 해요. 잘들 먹더라고요. 갖다 주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 해피 뉴 이어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워싱턴의 보이스 오브 워싱턴 오늘 첫 게스트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오늘은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로 좀 우리 조은진 대표님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국민 여론 정서 때문에 못하겠다고 한 문재인이가 왜 이 시점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크래쉬, 그러니까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의도가 있는지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2021년 작년 봄에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사면 얘기를 했는데 여론을 핑계대고 사면을 안 하고 또 형집행정지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네. 그러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고 8월 15일 날 사면 여건이 다 갖췄는데도 8월 15일 사면도 거부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여론이 이번에 사면하니까 60~70% 사면 잘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상황에서도 사면에 대한 여론들을 호도한 경우가 있다 이래 보고요. 네. 두 번째는 8월 15일 날 사면 기회를 놓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심의위원회가 전원 동의할 정도의 건강 악화 상황이 왔고 그런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면피 사면 비슷하게 했어요. 한편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 이런데 아무튼 지금 대통령께서 사면을 떼셔서 우리 공화당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의 목적 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인 목적 달성. 그거는 사면을 정치적으로 문재인이나 이재명 쪽에서 이용을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아무튼 사면에 이용당하는 당사자들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사면 초과에 처했는데 국민의힘 자체가 윤석열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탄핵 주도 세력들이고 또 네, 한편으로는 윤석열 또한 박근혜 대통령한테 몹쓸짓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 행위 당사자들의 문제지 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고 그들이 사실은 불법 탄핵에 가담하지 않았으면은 또 불법 탄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45년 구형의 행위들을 하지 않았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위 당사자들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지뢰 겁먹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 문재인이가 그 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좀 석방한다고 했으면은 통합 차원이라면은 지난번 적폐청산으로 하여금 안기부장들, 우리의 정보수장 그리고 군 수장들을 다 지금 감옥에 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석방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통합 뭐 차원이라면. 통합 차원에는 명분이고 네, 아무튼 대통령께서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되니까 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사면 결정을 했고 복권까지 결정을 했는데 통합이라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법 거짓 탄핵 그 소위 말하는 그들의 잘못된 불건 적폐 그들의 적폐청산의 대상자가 됐던 공직자나 이런 분들도 일괄적인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게 네, 국민 통합이죠. 네. 이런저런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대가 자유의 몸으로 되셨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죠. 단지 빨리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는 게 급선무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유영아 변호사라는 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여기 교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가 할 걸 했는데 왜 감사를 드리느냐. 감사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나오자마자 감사해야 될 사람은 우리 공화당이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4년 9개월 동안 거의 5년 동안 이렇게 거리에서 울부짖 있으며 탄핵 무효를 외쳤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할 사람은 우리 공화당인데 문재인한테 왜 감사를 하느냐. 김대중 대통령도 나오자마자 자기들의 세력을 갖추고 자기들 세력을 챙기면서 자기들한테 가장 그 베풀었던 사람 챙겨서 지금까지 대통령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무거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유영아 변호사의 그 메시지 대통령 메시지 전달은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하신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뜻이 있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무튼 현재로서는 2월 2일까지 1차적으로 치료를 더 병원에서 하시겠다. 당분간은 가족 외에는 정치인들은 만나지 않으시고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입장에 대해서 맞다고 보고요. 우선은 건강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하시는 게 맞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더라도 혹은 뭐 정치를 하신다면은 재개를 하신다든지 혹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시든 안 내시든 혹은 침묵을 하시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대비 중에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정치인이라는 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아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 복귀를 할 의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쓰신 책이 네,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보내드릴게요. 네네.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 본인한테 얽매여버린 그러한 거짓 불의에 대해서 음흠. 진실을 밝히시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음, 정치적인 행동이고 정치적인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걸 떠나서. 음흠. 그래서 아무튼 건강을 회복하시고 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선에 영향이 엄청나게 미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 대통령께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시든 그 이번에 나온 책의 사항들을 보면은 아마 이 거짓 불법 탄핵에 대한 또 재판에 대한 상당한 그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한 저항을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곳곳에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이 쓰신 그 서간을 저도 대충을 봤는데요. 그 인터넷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던가 그 사람의 발자취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어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조원진 대표님 우리 공화당이 진짜 그 제가 보기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찬바람이 부는데도 진짜 이익을 하나 되지 않는 소위 그런 해서 울먹이면서 하는데 그 발자취를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아신다면 이제 나왔으니까 뭐 많은 언론도 접할 것이고 인터넷 보면 다 알 것이고 그동안에 해온 행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누구든 지금 차단은 못할 거예요. 거짓말도 못할 거예요. 왜? 진실은 언제 가도 밝혀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무튼 대통령께서 지금의 현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나 자유파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투쟁을 했는가 이런 걸 잘 알고 계세요. 뭐 통제대가 있는 상황에서 뭐 그렇지만은 이제 언론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우리 당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밖에 나와 보시면 다 아신다. 음, 뭐 저는 나오시자마자 하루만 되면 다 알게 되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 공화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음,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를 재개하신다 하면 우리 공화당 그 준비가 다 돼가 있는 상태예요. 또 하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도 예를 들어서 다음에 나오셔서 어디에 계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으로 계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벌써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향이 대구시고 또 정치적인 고향 또한 대구시니까 네. 중앙 정치에서 조금 멀어져서 음, 병환도 뭐또 마무리 치료하고 이러려면은 음, 대구에 계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런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렇게 하면은 뭐 우리 공화당이나 저나 그런 데 대한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추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최근 우리 조은진 대표님 광고 영상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외신 기자들도 미국의 메인스트림 그러니까는 정론 언론들이 많이 보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참 행복한 여인이었다. Why?
why 했지만은 조원진 대표처럼 그런 우공당이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래서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 우공당 가는 거 싫어한다고. 우리 공화당. 우리 아, 지금 공화당 이런 세력이 그나마도 5년 동안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온 세계 언론 여론을 알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예를 들어서 투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힘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법 거짓 탄핵 투쟁, 또 탄핵 무효 투쟁, 무죄 석방 투쟁, 또 문재인 좌파 독재 타도 투쟁, 이런 투쟁에 앞장섰는 사람이고, 또 저의 말을 믿고 함께 해주신 우리 우파 국민들이나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73년 정당사에 진짜 이런 민초정당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또 지금 5년째 이 정당이 날로 점점 커지는 정당도 없고, 우리 공화당 창당, 대한애국당 창당에서 우리 공화당 지금 현재까지 5년 가까운 시간에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는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무죄 석방이 맞다. 또 세 번째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의 정권, 암흑의 시대를 접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붉은 적폐, 소위 문재인 좌파들이 못 박아놓은 붉은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투쟁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다 밝히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건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법적 조치를 받고, 네. 지금도 법정 투쟁을 하고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상황들을 대부분 알고 있고, 또 당대표로서 그런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또 우리 공화당의 대표로서 저는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진솔되게, 또 더 깨끗하게, 더 당당하게 이러한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사면을 떼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투쟁의 목표를 조금 수정을 한 게, 우선은 탄핵 무효 투쟁은 지속적으로 갈 거예요. 이것은 이제 법적 투쟁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명예회복. 지금 명예회복이 안 돼서 복권은 됐지만은 대통령으로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못 받는데, 이 법적 투쟁과 명예회복 투쟁 같이 가겠다. 이게 탄핵 무효 투쟁과 명예회복 투쟁을 병행해서 가겠다. 이렇게 또 투쟁의 방향을 바꿨죠. 엄연하게 지금 죄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4년 9개월을 괜히 인생을 4년 9개월을 여자로서의 인생을 거기서 다 보내고 병까지 얻었으면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쪽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한 문재인이가 우리 공화당 같은 세력을 지금 상당히 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같은 대통령은 지금 누가 거리에 나가서 외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초기부터 엄청난 사람들 해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탄핵 무효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어제 그저께도 그 홍콩 언론 자유에 대해서 여기 국무장관 블링컨 국무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거 아시죠? 예, 예. 홍콩 정부가 그 메디아를 탄핵을 했어요. 그 독립 언론 메디아를요. 그래 7명을 집어였다고요. 그래서 중국하고 홍콩하고 보안법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아마 뒤집어 씌우는데, 이 미국이 발끈해서 국제사회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거는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케어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한국도 그거는 마찬가지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한국 문재인이가 얼마나 언론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원초부터 언론이 잘못
거짓으로 만드는 그 보도에 의해서 탄핵이 된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언론에 이것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권 정치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이 정권 교체는 누구랑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은 했지만은 네, 우리 공화당 입장은 진실과 정의의 투쟁의 승리다 이래 보는 거죠. 자, 네, 뭐 우리가 승리했다 해가지고 뭐 승리에 또 지대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음, 또다시 이제 투쟁의 길로 제가 토요일 날 집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끈을 다시 잡아매자. 우리가 제2의 투쟁의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명예회복도 있지만은 정권 교체다. 좌파로서의 정권 연장은 절대 안 된다. 특히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재명으로서의 정권 연장은 절대 안 돼. 이재명이 지금 발빠르게 무슨 뭐 돈을 막 갖다 붓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달콤한 정책들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윤석열보다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좌파 중에서도 좌파다. 그래서 저는 뭐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확고부동하고요. 그러면은 정권 교체는 우파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파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건 명확하게 우리가 못을 박아놓고 두 번째 그러면은 그 정권 교체를 누가 어떤 방법을 할 거냐 이것은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미 윤석열이 선거 캠프를 만들고 또 윤석열이 여러 가지 행동을 보고 뭐 발언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첫째는 아니 자기를 지지하는 자유파 국민들한테 동의 한번 받지 않고 개사과 그 사과하러 개사과를 사과하러 광주 가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어요. 네, 여기에서 발목이 잡힌 거고 굉장히 오만한 행위다. 왜냐하면은 자유파 국민 어느 누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문재인도 시도하다가 못했던 것을 아니 윤석열이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정권을 잡는다 손치더라도 좌파들 국회를 3분의 2 가량 장악하고 있는 좌파들한테 완전히 발목 잡혀가지고 개헌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파가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래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윤석열이 이거 망언이 아니고 자기가 민주당 쪽에 가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국민의힘에 왔다. 이 사람은 그러면 기본적인 정체성은 민주당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보수 자유파의 후보다. 저는 그걸 인정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갈 기회가 줬으면 민주당에 갈 사람이면은 정체성 자체가 민주당하고 맞다는 거 아닙니까? 좌파들하고. 그렇죠. 또 문재인 정권에서 5단계 뛰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하고 문재인을 한 번도 단죄하겠다. 문재인의 붉은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정권 교체를 하면은 윤석열로 정권 교체하면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의문이 생기고. 세 번째는 미국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지금 배우지 못하고 빈곤 가지죠.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이 엘리트론을 들고 나오면서 우매한 민중들을 동원해가지고 혁명을 이루어야 되는 그 논리거든요. 그걸 윤석열이 입에서 나왔다는 걸 보고 그냥 기겁을 했다고.
여기서 끝났다고 저는 선거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김종인 선거대책총괄위원장이 총괄위원장 맞자마자 2, 3일 만에 연합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실수 안 하면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오만한 거죠. 두 번째, 정권 교체하면 정계 개편하겠다. 그러고 2, 3일 있다가 내각제 얘기를 또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계 개편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정계 개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로의 정계 개편을 하려면은 민주당하고 지금 3분의 2가량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하고 야합하지 않으면은 정계 개편을 못하는 겁니다. 내각제로. 그럼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정권교체라는 명목을 앞세워놓고 정권을 교체하고 나면은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보통 정권을 교체하면 국민통합정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민주통합정부라고 얘기했다. 이것은 업무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일반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아마 1월 15일 정도 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겁니다. 도대체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무엇을 주고받아 딜을 한 거냐? 내각제를 매개로 딜을 해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느냐? 이 문제 하나 하고. 그러면 문재인의 청와대하고 윤석열 쪽은 무슨 교감이 있었느냐? 이게 지금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윤석열이가 했던 여러 가지 반헌법적 행위, 반자유민주적 행위에 플러스해서 김종인 영감이 이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정계 개편하겠다, 내각제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자유우파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은 선거가 기만 사기 선거가 되잖아요.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이거잖아요. 정권 교체를 해서 문재인의 좌파 독재의 적폐를 청산하라, 붉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하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저는 그 길로 갈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야,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윤석열로 정권 교체해가지고는 민주통합정부, 민주당하고 야합하는 개헌 시도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지하는 국민을 배신한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수 교체해야 된다. 선수 교체. 후보를 민주당도 후보답지 않은 후보를 뽑은 거예요. 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후보답지 않은 후보를 뽑은.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부인 문제든지 아들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잘 거론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재명은 아까 말씀 총체적으로 문재인보다 더 빨갛다. 지금은 가면을 쓰고 거짓 행보를 하고 있다. 단지 문재인이 파도 끝이 없는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는 부패의 고리에 대한 의혹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스캔들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밝혀졌는데 또 이쪽 윤석열은 내가 말하자면 정체성이 뭐냐는 거야 도대체. 그럼 윤석열과 김종인 영감이 정권을 잡으면 가는 길이 그러면 내각제 개헌해가지고 이원집정부나 내각제 개헌해서 여야 소위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공직자로서 검찰로서 칼을 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한 푼 받지 않으면 45년 구형을 때린 검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또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끌고 다녔잖아요. 대통령은. 치욕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그런 검찰의 행위가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사자가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혹은 특검 팀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앞에 그런 거 붙이지 말고 그냥 잘못됐다. 내가 그 당시에 판단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지. 소행기간에 했던 일들은 그냥
그러면 그건 정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강압적 수사 또 말도 안 되는 그 법정 행위 또 45년 구형 또 그 형집행 정지 2번 거부 박근혜 대통령 자기 검찰총장 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집을 공매에 던져버리고 집까지 뺏어가는 이런 행위. 자, 이런 행위를 자기의 소임으로 보고 그냥 묻을 수 있느냐는 거야. 우리 공화당 그래서 소임 얘기하지 말고 그 당시에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문재인 정권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판단 잘못했고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 선거 못 이깁니다. 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권교체는 그래서 윤석열로는 정권교체가 힘들어졌다 했는데 오늘 여론조사 발표됐는데 거의 10% 차이 나요. 10% 이기든 10% 이기든 윤석열이가 10% 지는 걸로 나온다고. 2030 세대가 다 돌아섰고요. 그러면은 지금 입장에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후보교체가 가능하냐? 아니 윤석열로 선거하면 진다가 나오면 후보교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거 하나 안 하나 지는데.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사퇴해서 왜 윤석열로만 정권교체를 해야 되냐고. 윤석열이 아닌 사람으로 정권교체하면 그거는 정권교체가 아닌 겁니까?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견지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제가 제시했던 이러한 부분의 입장 변화와 명확한 발언,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지 뭐 대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도 안 돼버린 거야. 이제 조금 더 떨어져 보세요. 저는 윤석열 캠프가 이것을 돌파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야권이 지네들은 악마 짓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사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자기들 호프고요.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같이 범야권으로 뭉쳐라 한다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리는 것은 지금 속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범야권도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포용을 하려면 포용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들어와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게 우리 공화당은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적통 보수를 지향하고 그대로 가고 있고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들이 굴종하고 그들이 배신하고 말 한마디 못할 때 우리는 목숨 걸고 그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너 그냥 다 돌아라. 우리가 정당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맞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는 안 내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문재인 윤석열 캠프예요. 권선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핵 주동 세력들이고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있는 한에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갈지도 의문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수준이 이념 정당화가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러면 어떡할 거냐 그거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는 맞아요. 그분의 뜻을 대단히 존중해야 할 거다. 그래서 뭐 미리 이런저런 얘기를 예단해서 하는 것은 지금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도 한 달 정도의 상황들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저는 우파에 뭐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이가 변화가 없으면 끝까지 갑니다. 대통령 선거 끝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변화가 없으면은 굉장히 급속도로 추락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후보 교체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뭐 윤석열도 쉽게 내놓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계기로 보수 뭐 후보 단일화, 보수 후보 단일화의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 공화당은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얘기했는 개헌 문제라든지 뭐 민주통합정부 뭐 김종인 영감이 얘기하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 또한 야합에 동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야합 정치에 동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만약에 정권을 잡고 정권 교체했는데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내각제 기원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까지 동의했을 때 저항 세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단은 하지 말자 예. 이렇게. 제가 볼 때 이게 내 생각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침묵을 지키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분이 바로 뭐 결단을 내리기는 너무 시간이 이르고 그분도 나와서도 생각할 시간들이 많아야 되니까 또 많은 것을 정보를 또 얻고 판단력을 가지고 해야지 섣불리 괜히 뭐 어디로 뭉쳐라 뭐 해라 그러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질문이 오늘 날카롭어요. 하나만 더 오픈시킵시다. 네. 이번에 그 더글라스 크리스천 워싱턴 출입 기자께서 아주 정확하게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만났던 여러 백악관 출입 기자분들한테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제가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잘해주시고요. 잘해주셨고요. 앞으로 그 대선의 승리를 빕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자, 오늘은 그 최근에 한미 안보협의회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의 사실상 그게 현실적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한테는 큰 산물을 얻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제 한미 이제 국방장관 회의 안보 전략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SCM 회의가 작년에 못 열리고 올해 열렸는데 네. 문재인이 뭐 유엔 가서 종전선언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네. 또 국내 언론에 대한 전자권 환수 문제가 굉장히 다 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결론으로 어제 이제 제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네. 기자회견을 이제 미 대사관까지 해서 한 3군데 했는데 네. 미 대사관 앞에 기자회견 할 때 아마 그 외틴 오틴 장관 일행이 지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이번에 협상에서는 한국의 자유파 국민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잘 된 것 같다. 네. 첫째, 아무튼 전자권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연합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2022년에 다시 평가를 하자. 이것은 뭐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합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전자권 환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이제 전자권 환수에 그 목매던 문재인 정권한테는 일격을 가했다 이래 보고요. 두 번째는 주한미군에 대한 28,500명 감축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나 우리 공화당 또 제가 굉장히 그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 거잖아요. 주한미군 철수가 없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서훈이 안보실장이 뭐 중국 천진에 가서 양재준 만나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다는데 그 종전선언 얘기는 안 나오고 오늘 이제 기사가 뜬 거는 뭐 코로나가 나아지면은 시진핑이 한국을 방한한다 뭐 이 정도가 떠 있어요 지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틴 장관이 이제 소위 새로운 작전 전략 지침을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작게 5027이나 5015에 대한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또 미사일 이제 뭐 초음속 미사일부터 이동식 발사 미사일까지 해서 SLBM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미사일 개발을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의 작전 전략 계획으로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국방안보의 정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신뢰를 못한다. 뭐 그런 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그 양국 국방장관 회의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방부가 못을 박았습니다.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하고 이번에도 논의가 없을 것이다 하는데 그거는 한국 측이 괜히 만든 얘기고요. 전작권에 대해서는 이미 하루 전날 뜨기 전에 이미 제가 그 부차관하고 저기 컬비 수석 대변인하고 Q&A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다 얘기가 된 거고요. 확장 억제에 대해서. 그건 제가 잘 봤어요. 예. 예. 보내주신 논문도 잘 보고. 예. 예. 확장 억제에 대해서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제는 글로벌 포스트 리뷰라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해외 중군 태세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는 없고 확장 억제는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번은 전작권 토큰을 하면서 새로운 것은요. 새 작전 계획을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혹을 떼려다가 한국에 이번에 더 혹을 하나 더 달았는데 중국 문제라든지 이런 거. 새 작전 계획이라는 거는 strategic planning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027, 5015에 대한 거 책임을 옛날에 그 북한이 핵을 덜 가지고 있을 때 또는 WMD를 덜 있을 때하고의 상황이 틀려졌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작전을 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또 한국이 누설을 해서 북한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양국 장관이 일단 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방장관이 새 작전 계획이 있는데 북한이 싫어하지 않겠느냐. 그 종전선언을 하면, 그러니까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정치적 그 선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욱 장관이 이제 고백을 한 거죠. 문재인이 유엔 가서 종전선언 이제 망언을 하고 망언이죠. 그거는 뭐 아무 관심도 없는 데 가서 종전선언 하자니까 북한은 지금 핵 개발을 더 가속화하고 소량화 정밀도를 높이고 또 그것을 운반해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신형 미사일을 이제 쏘고 있지 않습니까? 초음속 미사일까지 지금 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종전선언 하자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열받았는 거죠.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하는 이유가 핵 폐기의 출구를 작전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북한으로 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용어를 쓰니까 북한한테도 종전선언에 대한 그런 동의를 못 받고 서욱이가 얘기한 대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치적인 용어다. 결국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종전선언을 통해서 가짜 거짓 평화쇼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 이용하겠다 하는 게 자기 스스로 이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북핵 평화쇼에 북핵 폐기 평화쇼, 그 다음에 그 평양 올림픽 평화쇼, 그 다음에 정상회담 하면서 뭐 통신선 연결하고 또 뭐죠, 판문점에 설치했던 그러한 연락사무소, 이거 다 파괴해버린 상태 아닙니까? 이제는, 뭐, 문재인 정권의 대북 평화쇼도 끝났다. 이래 보는 거죠. 아무튼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정권 뺏기면은 자기들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한의 북핵 거짓 평화쇼가 좋은 자기들은 북풍 카드라 보고
또 그 부품 카드를 한 번 더 이용해서 왜냐하면은 지난번 총선이나 그전 저 지방선거 때 다 그 이용해서 잘 해먹었잖아요.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지금 뭐 남북 북핵 평화쇼 한다 켜놓고는 북핵 폐기는 고사하고 더더욱 많은 미사일을 쏘고 쏴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정치적으로는 이용하려는 이 좌파 문재인 정권이 저는 한심하다 이래 보는 거고 결국은 북핵을 완성시키는 시간만 벌어줬다. 시간만 벌어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연설할 때도 아무튼 한미동맹 강화를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군사대국이고 경제대국으로 크고 있는 중국하고 싸우려면은 한미동맹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시작전권 아무리 한수한다 해도 안 됩니다. 왜?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무기체계라든지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음 정권이 좌파 정권이 무너지고 정권 교체가 되면은 전시작권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지 우리 계속 연장하겠다. 그렇게 가고요. 예. 종전선언 문제는 당사자들이 뭐 원하지도 않는 거를 지 혼자 종전선언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종전선언 느닷없이 왜 북핵 폐기하라니까 종전선언 얘기하냐. 그러니까 갖다 댄 것이 이것이 북핵 폐기의 출구다 이래 됐더니 김정은이가 발칵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 좌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급하긴 급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서훈 안보실장이 불이 나게 천진 가서 뭐 양재점 만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전선언 문제가 뭐 지금 미국 미국이 못하겠다 하고 뭐 당신들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북한 대표부의 그 대사를 만났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엔사 해체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나오겠다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문재인이 조한님 철수 유엔사 해체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닌 이상 왜 우리가 쓸데없이 문재인 정권은 또 그거 가서는 그런다고 그렇죠. 이게 종전선언 하면서 종전선언 하면 조한국 철수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 미국 가서 얘기하고 중국 가서 얘기하고 북한 가서 얘기하면 세 군데 다 미움받는 거잖아. 그렇죠. 세 군데 다.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wasting time, 시간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요.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같이 우리랑 견제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옛날에는 중국 문제를 언급 안 했어요. 그리고 타이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어떻게 할 것이냐. 기자회견에서도 타이완이 어떻게 비상시 타이완에 문제가 생겼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때 한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서욱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확 회피를 하면서 신남방 정책에 의거하겠다. 아니 신남방 정책이 뭡니까? 신남방 정책은 중국에서 1대1로 정책으로 소위 말하는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북한, 러시아를 제외한 다 친미 국가잖아요. 네네. 이 나라들을 친중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타겟트가 한국이야. 문재인이 좌파 정권이니까 또 그런 핑계를 대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만 해협에 대해서 언급이 됐잖아요. 네. 그 언급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마 서훈이 가서 양재점 만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퀴즈 하려고 갔을 거다. 그런데 갔는데 뭐 코로나가 지금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난리인데 코로나 끝나면 방한하겠다 하는 것은 방한 안 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좌파 정권이야 김정은이도 제주도 불러들이고 싶고 시진핑도 한국 들고 오고 싶지만은 쉽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경계는 해야 되지만은 문재인이 북풍 공작으로 혹은 북한 북핵 폐기 평화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 뭐 미국이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확장 정책을 쓰고
일대일로를 통해서 주변국들을 경제적인 압박 혹은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혹은 자기들 주변국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밖에 없어요.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정보로 봐서도 한미동맹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미동맹으로 견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간다 이래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없다. 못을 박아버리고 그다음에 대만 해협까지 얘기를 하고 전자권 문제 이런 종전선언 문제를 다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단히 잘한 정책이라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CVID 북핵 폐기를 위한 CVID는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11월 달에 중국하고 국경 이제 북한하고의 국경을 좀 열겠다 이런 조짐이 좀 있었는데 그게 다 무산돼 버렸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무튼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보릿고개 소위 4월달 5월달까지 간다고요. 그러면은 이 김정은 정권에 엄청난 압박이 있다고. 그렇게 돼야지 북한이 북핵 프로그램을 동참을 해서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은 뭐 자기들이 옛날에 김일성 때 김정일 때 했던 그런 고난의 행군 시절 이런 시절도 겪었는데 우리 이거 못 겪겠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자본주의의 물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금은 장마당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깨쳐 있는 자본가들이 생기면서 북한의 자본주의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한번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나 네. 탄압, 정치적인 탄압은 더 많이 하겠지만은 좀 더 이 CVID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면은 내년쯤 되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또 북핵 폐기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전이 있을 거다. 뭐 이런 판단을 저는 갖고 있죠. 네. 종전선언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누차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은 지금 우리 조은진 대표님하고 저하고 거의 매주마다 이런 트루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은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언론들이 발표한 것들은 전부 끄덕이고 자기네들 위주로 그냥 시나리오식으로 얘기했지 팩트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옮겨보면은 소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대변인이 무슨 소리 하더라는 걸 제가 그대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할 때 서울의 국방부 앞에서 우리 조문진 대표님께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사진도요, 이미 다 찍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다 가지고 있고, 저한테도 텍스트가 와서 저도 보내면서 서로 토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한테 보내왔다. 하나는 성조기하고 같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빨간 것만 있어서, 역시 성조기가 같이 있는 것이 아군이고 빨간 게 적군이냐. 그래서 맞다, 붉은 적자. 쟤네들이 아주 그냥 내가 그래서 뭐 한국말로 적어놓은 걸 좀 이렇게 트랜스레이트를 해달라 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또 깜짝 놀라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반미 운동을 하느냐. 한미 동맹을 지금 강하게 해도 지금 못할 판인데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부끄럽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장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아무튼 기자회견 할 때 국방장관 일행이 지나갔는데 이번에 국방장관 일행이 대규모로 왔다 그래요? 한 몇백 명과 400명 이상이 갔는데 각 분야에서 이번 대대적인 평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방장관 회의에 400에서 500명 정도가 수행단이 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또 한미 간의 공조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이제 내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변화해서 갈 거고 또 어떻게 신뢰성을 다시 회복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했는 흔적이 좀 보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은 많이 못 태우고 거의 그 스태프들이 다 차지하는 바람에 몇 명 못 갔는데, 그리고 이제 이미 나가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 디너에도 오래 있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4, 50분 일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디너다운 디너를 안 하고 디너를 원래 디너를 초대를 했었는데 디너를 안 하고 하지 말자 하고 접견식으로 하면서 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별로 달갑지가 않죠. 이거 뭐 미국도 안 달갑지만은 그 문재인 정권이 뭐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만 해협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문재인이 종중 세력 저기 이제 친중 세력들이 이제 중국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지 이제 난감하게 된 거야. 그게 서훈이가 먼저 갔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도 경계를 놓지 않아야 되는 게 이 친구들은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톡톡히 이 북핵 폐기 평화쇼를 가지고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쯤 또 거짓 평화쇼, 뭐 제가 얘기해 김정은이가 갑자기 제주도 날라올 수도 있다. 오늘은 서울 양재점 만나서 시진핑이 코로나 없어지면은 방한하겠다. 그건 안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오겠다는 방점을 찍고 발표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정권을 뺏기면은 자기들이 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쉽게 북한 거짓 평화쇼 카드를 내려놓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그래도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VOW 이러한 실질적인 이 백악관이나 국무성 펜타곤의 얘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예, 저 방송 하자마자 하기도 전에 이미 모니터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VOA도 싣고 많이 싣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많이 싫어라고 나중에 다 정리해가지고 팩트 말 한마디 안 틀리게 대변인 하는 거 전체적인 건 제가 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에 압박하면서 한국에 많은 프레셔를 줄 거예요. 타이완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이제 관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래가 최근에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에 어떤 군사적 공격을 했을 때 우리도 미국과 같이 군사적 반격을 하겠다는 거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훈이가 갔는데 지금 나온 뉴스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진핑이가 그랬대요. 미국 안 와도 좋고 우리는 어차피 대규모로 안 하고 몇 명만 모여도 좋다. 소규모의 사람만 초청하겠다. 이미 한 발짝 그걸 했더라고요. 안 올지 알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UK, 영국이라든지 독일 몇몇 아군들한테 가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서로 안 간다는 그게 나와 있어요. 이제 정치적으로 일단 보이콧 하겠다 했으니까 한번 이 기회에 손을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은 가서 또 아양을 떨어야 되니까 오스틴 장관하고 와서 뭔 얘기했냐 이러니까 또 가서 고해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훈이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왜 날아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다 알고 있어요. 그 필링을 얘네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정보를 주면은 24시간이 아니라 옛날에는 24시간이라도 기다렸는데 지금은 몇 시간 만에 벌써 김정은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아베 발언에 중국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굉장히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네. 한미 간에는 혈맹 관계예요. 네. 이 혈맹 관계라는 것은 어떤 동북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침략이 있으면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그러한 형태의 동맹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J-쿼드, 지금 J-쿼드가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뭐 이래서 이제 J-쿼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빨리 가입을 해서 이제 반중 블록, 반공산주의 블록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보 체제를 반공산주의, 반중 블록을 형성을 해야 된다. 여기서 한국이 만약에 빠져서 있으면은 누가 한국을 도와주겠어요? 만약에 한국 안에 침략을 받던 중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유엔이나 가서 유엔군이 와서 수십만 명이 죽으면서 수십만 명이 부상당하면서 몇백만 명이 너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데 너거는 누구 우방국이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가 침탈당하고 침략을 당하는데 아무런 액션을 안 한다. 그거는 완전히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베 말대로 뭐 이런 저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차원이 아니고 쿼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행하든 안 하든 그 시스템으로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의 문재인 좌파 정권이 생각을 못하는 게 이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스냐 노냐는 상황으로 딱 들어가면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J-쿼드의 안보 국방 이런 그 블록 형성할 때 그때 빨리 들어가요. 지금 J-쿼드 들어가는 데서 중국이 그렇게 거부를 못 하잖아요. 왜?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이 빠지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빠져 있다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베 말대로 자 대만 해협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쿼드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쿼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잘 보셨습니다. 근데 하나 에디셔널리 이거는 짚고는 저 그래도 오늘 그 글에 참 보시겠지만은 그 미국이 주장한 것이 한미일 협력 관계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코드거든요. 한미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미일이 같이 합동 훈련도 하고 같이 정보 공유도 해가야만이 이게 우리 동맹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이 하는 꼬라싸기를 이번에 딱 보니까 미국은 fight tonight, fight tonight, 오케이? 오늘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데 너희들한테 우린 동맹으로서 너희가 만일에 아까 전에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에 갑자기 침략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동맹인 너희들 목숨을 걸고 fight tonight 하려고 대기하고 싸움인데 너희는 만약에 중국이 다른 우방을 침범했을 때 우리가 인발부대에서 싸움한다. 그럴 때 니는 구경만 할 것이냐. 중국의 눈치 봐서. 이거거든요. 근데 니도 인발부 해라. 그 말을 왜 못합니까? 왜 신방 정책이 외교적으로나 지금 군사 전술적으로라도 빨리 코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사태가 안 벌어지더라고. 한반도에도 벌어지지만 대만 해협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또 주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이 쿼드 체제 전체의 움직임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견제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떨어져 있다가 혼자 따로 있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우리 공화당의 공약에도 쿼드, J-쿼드 가입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게 다각적 동북아의 혹은 아시아권 전체의 안보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에 꼬리가 잡히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등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래 되면은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대항도 되고 또 중국의 경제적인 압박을 하면서 군사적인 압박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막도 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기를 하고요. 이제 이 문제는
주고 이제 한국에 새로 뭐 나온다는 그 윤석열, 그러니까 이분은 대간적 이게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며 그 한미 관계가 어떻게 가며 정치적으로 이런 감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외교안보에 잘 아는 사람들은 붙어 있어요. 단지 하나 본인의 정체성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정권 교체를 하자. 뭐 우리도 정권 교체는 국민의 명령인데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 했는데 윤석열을 주변에 있는 그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 반개혁적인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또 중도에 있는 2030은 뭘 바라겠습니까?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그게 문재인이 못 박았는 붉은 적폐를 빨리 드러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사회, 경제, 입법, 그 다음에 사법 모든 부분에서 대못을 다 박아나는 걸 뽑아내야 되는데 윤석열의 정체성의 문제가 딱 있고 문재인 정권을 보는 시각이 다르면은 정권을 잡으면은 여야 야합을 통해서 대통령제가 아닌 지금 문재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선대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각제, 박근혜 대통령 몰아냈던 그 탄핵파들이고 이혼 집중부제 파들이에요.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은 뿌리 박아놨는 적폐를, 붉은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하고 야합을 통해서 이혼 집중부제 개헌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벌써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의 정체성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보는 사람이고 만약에 그래 되면 정말 대한민국 망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못 박아놨는 노동 문제, 사법적인 문제, 또 사회주의 경제 입법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사회 전반에 대한 이 악법 악행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한번 청산하지 않고 그냥 그들하고 손잡고 야합하는 그러한 연정체제로 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대북관계나 대중관계나 또 한미관계나 한일관계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그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지 그게 갖춰지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정권 교체하기가 좀 힘들겠다 생각도 있지만은 교체한다 하더라도 저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안에 여야 간에 야합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또한 문재인이 우리 총장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다 라인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진실 정의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문재인의 악법 악행이나 이런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노동상법이라든지 이런 걸 드러내라는 건데 드러내기는 고사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합하는 사태가 오면은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정체성이 좀 분분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지만은 문재인 당은 그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당 아닙니까? 여기서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또 정과 사범에다가 무슨 뭐 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만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정신머리인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와도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이재명이 한테도 지금 꼼짝 못하는 윤석열을 보면 더 한심하죠. 사실은 윤석열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청렴성이라든지 그런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벌써 15% 20% 차이 났을 거예요. 저기는 하자투성이인 굉장히 의혹이 많은 또 스캔들이 많은 후보인데도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쪽 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조원진을 찍으면은 붉은 적폐 청산할 수 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체제로서 통일할 수 있다. 한미관계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미일 삼국 연대를 통하고 자유우방 블록을 통해서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은 그래 하고 있어요. 조원진이 하면 잘 될 거다. 그런데 새가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원진 찍으면 조원진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의 언론이 문제인데 언론의 그 어떤 이런 프레임 속에다가 딱 갇혀가지고 보수는 안 되고 뭐
아니, 보수가 구구가 어디 있습니까? 극좌는 있어도 구구는 없어요. 아니, 구구가 그렇게 두드러진 언론에서 있어요? 언론에서 이념으로 딱 갈라서 있어요. 하나는 좌파 언론,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좌파 언론들은 이재명한테 어쨌든 싫든 좋든 자기들도 눈이 있으면 이재명이 감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어차피 이념상 그래 따라가는 거고, 오른쪽 언론들은 윤석열, 조중동을 중심으로 윤석열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 공화당이나 뭐 괜찮은 후보들이 지지율을 많이 얻으면 윤석열이 떨어질까 봐 겁내는 거야. 그런데 자유우파 국민의 60% 가까운 자유우파 국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선택을 하면은 윤석열이 아니라 조원진을 선택하면 조원진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적폐청산, 붉은 적폐를 청산 못하고 악법도 못 내고 여야 간에 야합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혼 집정부제로 가는, 저는 눈에 보이는데 그런 정권을 원하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된다. 왜?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국회의원이 한 명, 저는 양대 정부의 개혁을 제가 했던 사람, 공무원 연금개혁, 노동개혁을 제가 했던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 3선을 했어요. 윤석열이하고 저하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정말 4시간, 5시간 토론을 한번 해보면은 누가 진정한 지도자고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을 비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이 느낄 거 아닙니까? 지뢰 언론에 우리 공화당하고 조원진은 언론의 금기사항이다. 실지 마라.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제3정당인데도 당원수나 책임당원수로 제3정당인데도 여론조사도 안 넣어주잖아요.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하다고 봅니까? 언론이 길을 막고 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그 국민들이 듣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없죠.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군요. 하여튼 한국 언론. 양당 정당에 양대 거대 정당의 폐해라는 것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저희들이 하자는 게 이번 정권교체 하자는 거야. 그런데 정치혁명도 하자. 정치혁명은 뭐냐? 지금 윤석열이 옆에 붙어 있는 소위 말하는 그들 말대로 파리떼, 권력지향적 파리떼들, 권력에만 향해가는 그 사람들 좀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도 좀 당당하게 이념 정당이면 이념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이념 정당으로 역할을 하지만은 개혁적인 정책을 통해서 중도 확장을 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중도 확장한다고 젊은 대표는 도망가가지고 저렇게 애미기고 있고 나이 드신 영감님은 안 들어오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고 그것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책을 통해서 개혁 정책 변화를 통해서 중도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만 몇 사람 갖다 놓으면 중도 확장이 된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재명도 알라. 그다음에 윤석열도 저러 봐서는 알라같이 보여요. 이준석은 더하고. 제가 정치를 34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선거도 처음 보고 이런 인물들을 가지고 대통령 뽑는 것도 처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지. 맞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뽑아야 되느냐. 이제는 국민들께서 깨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까지 이제 이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과를 이제 역사적으로 좀 평가를 하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냥 좌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우파 사람들을 모면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러한 역사평가를 통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고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온 나라의 지금 수치가 뭐냐면은 아니 우파 대통령은 별세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여 국립묘지도 못 묻히게 하고. 그거는 다음에 한번 다룹시다. 네, 다음에 그러니까는 그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조은진 대표님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 이제 교포들도 또 미국인들도 우리 조은진 대표님 무슨 일을 하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늘이 도우면은 또 이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여튼 또 수고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예, 요즘은 제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나쁜 놈 선거 뽑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여튼, 화이팅 하십시오. 연습하시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